인류의 역사가 책 한 권 분량이라면 우리는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자연스러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말합니다. 지금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실천편. 저자 마키타 젠지가 쓰고 더난 콘텐츠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최신 의학이 검증한 진짜 건강한 식사법입니다. 이 책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의 후속작입니다. 저자는 우리 몸에 꼭 맞는 식사법을 인류의 역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간은 250만 년 동안 10만 세대 이상이 수렵과 채집을 통해 영양소를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식단은 농경이 시작되고 살아온 600세대, 산업혁명 이후에 10세대가 섭취해온 식단을 절대적인 식사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 음식을 섭취하면서부터 비만,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자가 수렵과 채집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농경 생활을 통해 얻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집어드는 식재료들의 식품 성분표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마트에 갈 때 현명해져야 합니다. 저자 소개. 마키타 젠지. 에이지 마키타 클리닉 원장이자 일본의 저명한 당뇨병 전문의. 홋카이도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홋카이도 대학교 의학부 강사를 거쳐 구르메 대학교 의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03년부터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에이지 마키타 클리닉을 도쿄 긴자에 열고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책의 큰 목차 제1장 근거 없는 소문을 정확히 꿰뚫어 보자. 제2장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오해하고 있다. 제3장 마트에 가서 아무거나 집어오지 말자. 제4장 병은 음식에서 오고 음식으로 물리친다. 제5장 병원만 제때 잘 가도 100세까지 살 수 있다. 이제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인간에게 필요한 식사법. 머나먼 선조들이 지냈던 시대부터 식사를 섭취하는 목적은 살기 위해서였다. 각종 생물에게는 살아서 후손을 남긴다는 사명이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구조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다. 하지만 환경 변화로 인해 현대인은 몸에 새겨진 구조와 맞지 않게 산 탓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포텐저의 고양이를 떠올려보자. 고양이는 원래 쥐 등을 포획하여 산채로 잡아먹도록 구조된 동물이다. 그래서 가열한 먹이를 섭취한 고양이는 생명체로서 심하게 퇴화되고 말았다. 사자도 마찬가지다. 육식동물인 사자는 생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는 동물이다. 만약 사자에게 가열된 고기를 계속 먹게 하면 포텐저의 고양이처럼 몇 세대 만에 대가 끊길 것이다. 인간은 잡식동물이다. 우리는 잡식동물로 살아가도록 타고난 몸을 가졌다. 그렇다면 잡식이란 무엇일까? 어떤 음식이든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을 듯한데 그렇지 않다. 인간의 DNA 구조는 선조들이 살았던 시대, 즉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한 시대에 갖춰졌다. 우리 선조들은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기원이 되는 선조는 농경민족이 아니라 멧돼지와 같은 동물을 사냥하거나 물고기를 낚시해서 먹었다.
나무 열매나 조개도 먹었다. 우리 몸은 이러한 식생활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갖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대인은 자신의 세포에 새겨진 구조를 완전히 무시한 식생활을 보낸다. 특히 농경사회 이후 쌀이나 밀 같은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서 현대인의 식생활은 크게 달라졌다. 농경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안정되고 풍요로워졌다. 이에 따라 인구도 증가했다. 이러한 노력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인류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수렵 채집인으로 살아왔다. 농경이 시작된 이후의 역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착각하는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다. 탄수화물에는 당질 외에도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가 약간 들어있지만 밥이나 빵, 메밀국수 등의 탄수화물은 거의 당질이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다. 지방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등 중요한 작용을 한다. 단백질은 근육, 뼈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 즉 어느 한쪽이 빠지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영양사가 말하는 균형 잡힌 식사의 기준은 각 3대 영양소를 어느 정도 섭취하고 에너지를 얻을 것인가에 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만든다. 영양사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는 3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며 얻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가능할지 대부분의 사람은 모른다.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일본인의 식사 섭취 기준을 보면 최적의 에너지 섭취 균형은 탄수화물에서 50 내지 65%, 지방에서 20-30%, 단백질에서 13 내지 20%를 섭취할 때 에너지 균형이 최적을 이룬다고 나와 있다. 이 내용은 20년도 훨씬 더 전에 일본 당뇨병 학회가 제시한 식사 기준과 완전히 동일한데 보건당국이 이 자료를 발췌했다고 본다. 하지만 나는 이 배분이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방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남으면 바로 지방으로 바뀐다. 그래서 나는 지방을 더 늘리고 탄수화물은 줄여야 한다고 본다. 하루에 섭취해야 할 탄수화물을 120g으로 줄이고 날씬해지고 싶다면 60g까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령자마저 탄수화물을 300에서 400g 정도 섭취한다. 젊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500g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보건당국이나 당뇨병 학회의 안일한 기준조차 완전히 뛰어넘은 수치다. 수치에 대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점이 있다.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탄수화물 함유량이지 밥이나 빵 그 자체의 중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삶은 메밀국수 한 묶음은 약 200g이지만 탄수화물은 52g 정도다. 그렇지만 하루 3끼로 밥이나 빵, 면류를 먹고 그 외에 간식으로 케이크나 스낵, 과자를 먹으면 탄수화물 양은 간단하게 300g을 넘어버린다. 현대인은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다 보면 금세 당질 과잉 상태에 빠지고 만다. 한편 지방은 몸의 여러 부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영양소다. 부족해지면 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니 더 많이 먹어도 괜찮다. 탄수화물, 비만과 사망률을 높인다. 사람이 입으로 씹은 음식은 침과 함께 섞인 상태에서 위로 들어가며 식후 500ml 정도 분비되는 위액으로 인해 소화된다. 다만 3대 영양소에 따라 소화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탄수화물은 2-3시간, 단백질은 4-5시간,
지방은 7, 8시간 정도 걸린다. 당질에는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가 있다. 쌀, 빵, 파스타, 감자 등은 다당류다. 설탕은 이당류이며 과일에 함유된 과당이나 포도당은 단당류다. 다당류는 포도당 등의 단당류가 많이 결합된 것이고 이당류는 포도당이나 과당 2개가 결합된 것이다. 모두 소화 효소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분해된다. 메밀국수나 감자, 과자를 먹어도 최종적으로는 포도당 등 단당류로 분해되고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방출된다. 이때 포도당은 직접적인 에너지원이 된다. 마라톤 선수 중 경기 전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선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가 먹어둔 만큼의 에너지는 경기 도중 다 사용되고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 기준으로 그만큼의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식사 후 혈액 속에 포도당이 남는다. 이때 혈당치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남은 포도당을 처리한다. 인슐린이 남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간장이나 근육의 세포에 주입한다. 그래도 남은 포도당은 이제 중성지방으로 형태를 바꿔서 지방세포에 주입된다. 이 과정을 통해 살이 찐다. 살을 빼고 싶다면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한다. 당질 섭취를 줄이면 간이나 근육세포에 비축된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래도 부족할 때는 지방세포에 주입된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에너지로 태워진다. 그래야 겨우 살이 빠진다. 참고로 에너지는 지방이 먼저 쓰이며 단백질은 마지막에 쓰인다. 지방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단백질은 결코 쓰이지 않으며 근육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이어트에는 당질 제한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저지방 다이어트, 놀라운 실험 결과.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가 나가는 칼로리보다 많으면 살찐다. 적으면 살이 빠진다. 이보다 더 명쾌한 사실은 없다. 비만의 원인이 칼로리를 과잉 섭취하는 데 있다는 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논리나 숫자를 좋아하는 이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생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칼로리로 표시한다. 즉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남성이라면 칼로리를 꽤 소비하는 반면 고령자는 칼로리를 적게 소비한다. 그런데 당질이나 단백질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당질을 지방으로 바꿔 몸에 축적하는 편이 무게가 절반 이하로 압축되어 체중이 가벼워진다. 게다가 당질이 지방으로 변화한 중성지방은 포도당이 결합해 간에 축적되는 글리코겐보다 4배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즉,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질을 지방으로 만들어 축적하는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 갖춰져 있다. 하지만 단순히 칼로리설을 신봉하는 사람은 축적된 지방으로 인해 비만이 진행되니 지방은 많이 섭취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한다. 의학 잡지인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2008년 게재된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년간 중도 비만인 322명을 대상으로 다음의 3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실시한 후 결과를 비교했다. 1. 저지방식으로 칼로리 제한. 남성 1일 1800kcal, 여성 1일 1500kcal로 설정하고 에너지의 30%를 지방에서 섭취했다. 다만 이 중 10%는 포화지방산이다. 2. 지중해식으로 칼로리 제한. 남성 1일 1800kcal, 여성 1일 1500kcal로 설정하고 에너지의 35%를 지방에서 섭취했다. 다만 여기에
30 내지 45g의 올리브유와 견과류 20g 이하를 포함했다. 지중해 식이란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먹던 식사다. 올리브유, 통곡물, 야채, 과일, 콩, 견과류가 풍부하다. 유제품, 생선, 레드와인도 곁들여 먹는다. 3. 저탄수화물식. 칼로리 제한 없이 처음 한 달간은 일일 탄수화물 양을 20g으로 제한했고 서서히 120g까지 늘렸다. 연구 결과는 칼로리 제한 없이 저탄수화물식을 섭취한 그룹이 감량 효과가 가장 높았고 지방을 줄인 저칼로리식을 섭취한 그룹이 눈에 띄게 성적이 나빴다. 이 연구는 한 시설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신뢰성이 높아 증거 레벨 1로 평가받았다. 지방을 줄여서 비만 대국이 된 미국의 참상. 칼로리설을 처음에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장 마이어라는 영양학자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터프츠 대학교의 총장까지 지냈다. 비만에 관한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했고 체중 조절 분야에서 1인자로 인정받았다. 아이젠하워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도 단순한 칼로리설을 가져와 지방을 과다 섭취해서 일어난 것으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 다이어트의 당질 제한을 추천하는 우리에게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내용은 꽤 오래된 이론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점은 이미 1960년경에 주장된 말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일찍이 장 마이어를 포함한 연구진이 지방의 과다 섭취가 심근경색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 탓에 미국은 지방을 줄이고 줄인 만큼 탄수화물로 채우자는 식으로 식사를 했다. 그 후 미국은 비만 대국이 되어 심근경색이 더욱 급격히 늘어났다. 현재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근경색 등의 심장병으로 연간 61만 명이 사망한다. 심근경색은 심장의 관동맥이 협착하여 여기에 혈전이 쌓이면서 발생한다.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여 비만 상태가 되면 혈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좋은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등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갖춰진다. 비만인 사람은 심근경색은 물론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암, 치매 등 여러 심각한 질환에 걸리기 쉽다. 비만은 모든 병의 근원이다. 그리고 비만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탄수화물이다. 생화학이 알려주는 인체의 진실. 지방은 배에 붙어 있다. 이런 지방을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지금까지 의문을 풀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질 제한으로 살을 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 지방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지 생화학 지식을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유는 3가지다. 우선 우리 몸은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이 되지 않는다. 지질에는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고 중요한 쓰임새를 한다. 지질은 37조 개나 되는 인간의 세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세포막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지방에 의해 만들어지며 끊임없이 바꿔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지질이 필요하다. 또한 지질은 각종 호르몬의 재료로 쓰인다. 프로스타글란딘 등 호르몬과 비슷한 정보 전달 물질에도 쓰인다. 많은 사람이 신경 쓰는 지방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은 음식 섭취만으로는 부족하기에 간에서 대량으로 만든다는 점도 밝혀졌다. 그만큼 몸에서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평소에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인의 하루 평균 지방 섭취량은 남성이 74g, 여성이 56g이다. 이 얼마 안 되는 양의 지방은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만드는데 다 소비된다. 남아서 몸에 축적되는 일이 없다. 그보다 남성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400g 가까이 먹는 탄수화물은 남아서 지방으로 바뀐 뒤에 축적되기 때문에 살이 찐다. 이는 지방의 5.4배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은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이 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포도당,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거의 100% 완전히 체내에 흡수된다. 하지만 지방은 물에 잘 녹지 않아 장에서 100% 흡수하기 어려운 영양소다. 특히 고기나 버터와 같은 포화지방산은 흡수율이 나빠 대량으로 먹어도 체내에 주입되긴 어렵다고 밝혀졌다. 게다가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로 흡수가 잘 안 된다. 즉 지방은 많이 먹어도 전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변으로 나온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지방은 살이 찌지 않으니 안심해도 좋다. 지방은 많이 먹을 수 없다. 우리는 지방을 별로 섭취하지 않는다. 일본인의 지방 섭취량은 평균 1일 68g인데 보건당국이 권장하는 수치 남성 74g, 여성 64g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게다가 비만 대국에 사는 미국인조차 권장량이 65g이다. 미국에서는 비만 기준을 체질량 지수 30 이상으로 느슨하게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만인 사람의 비율은 40%나 된다. 일본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미국인조차 지방을 별로 섭취하지 않는데 사실 지방은 많이 먹기가 어렵다. 미국인들이 살찌는 이유는 실컷 먹을 수 있는 당질 때문이다. 식품 성분표를 살펴보면 소고기 채끝 100g 중 지질은 25.8g, 콜레스테롤 함유량은 72mg이다. 소고기 안심 100g 중 지방은 15g으로 콜레스테롤 함유량은 60mg이다. 남성에게 권장된 지방 74g을 섭취하고자 할 때 채끝이라면 약 287g, 안심이라면 약 500g을 먹어야 한다는 소리다. 그래서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많이 섭취한 지방이 모조리 피하 지방이 된다면 이미 통통한 체형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지방을 먹지 않는 편이 좋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지방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 비만인 사람도 섭취해야 한다. 줄여야 할 것은 당질이지 지방이 아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사망률을 높이는 반면 포화지방산, 단가 불포화지방산, 다가 불포화지방산, 총 지방을 모두 골고루 섭취하면 할수록 사망률이 낮아졌다. 그만큼 지방은 우리 몸에 중요하다. 콜레스테롤의 누명. 콜레스테롤은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진다고 알려졌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식사 제한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실제로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식사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을 1일 900mg까지 늘려도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상승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존재로 생각하며 심근경색 등 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산화되거나 당화된 변성 LDL이 문제라고 밝혀졌다. 물론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면 산화나 당화가 진행될 위험성도 높아진다. 2018년 미국 심장협회는 심근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LDL 콜레스테롤을 식사요법과 함께 약물요법을 병행하여 70 이하로 크게 낮춰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또 최근 아포지단백 B, 아포지단백 A1이라는 수치가 주목받고 있다. 아포지단백 B의 증가는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뜻하며 아포지단백 A1의 저하는 콜레스테롤의 저하를 뜻한다. 이 두 가지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아포지단백 B, 아포지단백 A1이야말로 동맥경화의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한 최적의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지 수치가 0.8 이상일 때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졌다. 또한 당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두 가지 수치가 악화되며 지방을 섭취하면 개선된다는 사실도 연구로 밝혀졌다. 콜레스테롤에 관한 오해로 중요한 지방이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지금까지 마키타 젠지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를 읽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세부 목차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부 목차만 읽어보아도 저자가 안내하고 싶은 식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식사법이 제일이다. 고기를 먹을 때 되도록이면 닭고기를 먹는다. 소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먹자. 미국산 소고기는 되도록 피하자. 청어, 즉 고등어를 매일 먹는다. 유기농 달걀을 즐겨 먹는다. 채소는 하루에 350g을 먹는다. 제철 음식을 먹는다. 대두 제품을 자주 먹는다. 배가 고플 때 견과류를 먹는다. 커피는 하루에 4-5잔 마신다. 흰쌀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단명한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당치는 저절로 조절된다. 정크푸드는 처음부터 먹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먹는다. 고온 가열한 식품을 먹지 않는다. 해조류를 즐겨 먹는다. 긴장감은 혈당치를 높인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